거의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 어제 예. 한 종편에 나와가지고 핵단독을 막 쏟아냈어요. 내가 왜 단독 기사에서 박민영이라는 이름을 봐야 되냐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오늘 여기서 알고 있는 거 다 털고 좀 가주세요. 안 그래도 그 네. 이야기 때문에 소위 우리 이제 또 한동훈계 측근들이 또 저한테 볼멘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제가 한덕수 미는 거 아니냐고. 예. 그래서 근데 저는 방송에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그냥 네. 객관적인 대답을 했을 뿐이다. 일단 이 네. 말씀 먼저 밝히고 제가 어제 했던 말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던 내용들 약 28분 통화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근데 그 중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요. 네. 더 훨씬 많은 풍부한 내용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외교상에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또한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또 민주당이 얼마나 또 득달같이 달려들겠습니까? 네. 뭐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한다, 무슨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런 우려 때문에 총리실은 조금은 껄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좀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예. 표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어제 TV조선에서 한 번 더 단독이 나왔습니다. 저녁 그 같은 뉴스로. 기사로 비슷한 내용으로 한 번 더 단독이 맞습니다. 나왔어요. 총리실이 부정을 하니까 음.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네. 해서 보도를 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총리실이 말하기 곤란하니까 저희가 조금은 대신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대신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조야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에.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주미 대사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역임을 했었고 또 좀 다양한 통상 전문가로서의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50년 공직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좋은 평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 전반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인 것 그 같습니다. 정도 일단 말씀을 하셨고 제가 네. 보니까 일단 총리실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인을 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좌파 언론에서는 아니 종편이 한덕수 뽐뿌질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칭 네. 야마라고 하잖아요. 그 주제를 뽑아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했었다. 뭐 그런 예. 건데 제가 취재하기로도 당시에 전화 내용을 동시에 접한 분들이 다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수준. 맞습니다. 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게 양국의 외교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서로 이제 공개를 네.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정도 공개됐다는 것도 지금 양국 간에 어느 정도의 양해와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만큼 좀 노골적으로 호감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한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거의 다 취재를 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거지 보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도 못 쓰는 거죠. 예, 사실 아직 외교적인 좀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에 대해서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일본과의 관세 그렇죠. 협상에 나섰지 않습니까? 뭐 네.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네. 우리나라와도 좀 조속하게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양국 간의 그런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협의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SNS에 미일 관세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진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네. SNS 써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한덕수 대행 얘기 조금만 더 나눠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관련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제 미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부분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 총리실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논의한 바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부터 논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일단 네. 최상목 부총리가 G20 참석차 미국에 먼저 가니까 여기서 네.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일단 뭐 최상목 부총리와 그리고 네. 안덕근 장관 이렇게 해서 물꼬를 좀 튼 뒤에 그다음에 네. 권한대행이 만나는 것이 좀 그림이 맞지 않나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총리실이 너무 방어적으로 응대를 하니까 기자들도 조금 뭐랄까요? 검토조차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검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그 시나리오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미국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전반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호감도가 큰 상황이고 직접 교섭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다소간 일정을 무리를 해서라도 전 다녀오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관세 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에 출마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까지가 마지막 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4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권한대행의 동향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중도 확장이라는 것이 달리 지금 당내에 무슨 윤심이 있고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중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하는 거고요. 정말 중도라는 것은 정쟁은 그만하고 우리 인생에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게 중도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통화 스와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실질적인 정책으로 소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중도 부당층은 50% 가까이가 경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결과들을 가져와서 국내 내수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당연히 출마 여부를 떠나서 한덕수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평가도 올라갈 것이고요. 또한 저희도 여전히 이제 대통령은 탄핵이 됐지만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제 표현이 여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한대행을 지금 뒷받침하는 입장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당의 평가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민생 관련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이 광주에 이어서 울산까지 어제 다녀왔습니다. 산업행보 호남, 영남 갔으니까 아마 다음에는 충청까지 싶어요. 충청 쪽에 그러면은 당진일지 청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하고 수출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정교하게 아주 설계가 된 그런 의미 있는 행보 같은데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제 저녁에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대행이 이제 지명했던 이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지명된 2명이 지금 직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당에서는 국힘에서는 이 조치에 대해서 헌재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요즘 보면 정치의 마지막 결정은 꼭 헌재에서 해주더라고요. 약간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사실 저희가 사법부가 통상적으로 정치 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어제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먼저 저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과 다르다. 그래서 가처분 본안과 다르다. 거기 결정문 내용도 보시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효력을 정지시킨다. 절차를 중단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일단은 본안 판결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좀 경거망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결과를 침소봉대를 해서 마치 권한 행사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지금 사퇴 촉구까지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줘야겠고요. 본안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과연 대통령이 이제 사고 또는 거리 상태일 때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판례가 정립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파면 국면이고 조기 대선 국면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병상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는데 1년, 2년 장기 이렇게 해서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런 경우에 이렇게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인 체제도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정치적인 그런 판결은 둘째치고 사실 헌법소원을 비롯한 이런 민생 현안들도 다루는 것이 또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나쁜 판례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이 권력 구조 유지에 굉장히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는 약간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손을 들어주는 전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어제 가처분 결과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속칭 이제 좌파 언론에서 계속 예. 이거를 며칠 전부터 두드려대면서 그렇죠. 이거 저 보면서 특히 이제 어제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는데 갑자기 미뤄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녁 늦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대충 답이 나왔을 것 같고 그거를 먼저 기다리는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확신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일단 이 얘기는 저희가 이 정도 드리고 당 대변이니까 그래서 당에서 안 온다라면은 제가 당 얘기를 좀 여쭤봐야 돼요. 이따 또 홍 시장님도 인터뷰가 있고 하니까 오늘 미디어 데이가 있습니다. 경선 맞습니다. 관련해서 대선 경선 미디어 데이가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 젊은층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나요? 조지명식 이게 되게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제 토론조가 흥행을 위해서라면 이제 토론조가 어떻게 꾸려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좀 흥행 포인트 얻었습니까? 일단은 사실 제가 원래 사회를 보기로 그래요?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일부 개파에서 네. 무슨 공정성 그 무슨 클레임을 걸어서 일단 그런 식이면 저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으로 일단 교체가 되었습니다. 공정성이었다. 이 외모가 아니라 공정성으로 시비가 들어왔다.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모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라.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세 개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 세 개의 주제에 그 조별로 이 먼저 온 순으로 이렇게 가서 앉고 지명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세 개 조 정도로 나누는 형태의 그런 기획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이게 미세한 조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알 수는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조를 당에서 인위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후보자들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명식 형태로 조를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고 뭐 그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사실 그 탑 3는 어느 정도는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김홍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원래 오세훈 시장이 4등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이 자리를 누가 들어갈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오 시장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식사를 했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의원하고도 식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하고도 차담을 했고 뭐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오세훈 유정복 시장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세훈 표가 최대 변수가 됐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점은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만났더라고요. 조율한다고 기사는 나왔더라고요. 어제 뭐 기사를 보니까 만남을 조율하고 있는데 뭐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이유는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4등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가장 전 약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캠페인이 굉장히 저는 세련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드럼통 이런 캠페인이 좀 과도하다란 말 이런 좀 불만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전선을 잘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3일 내내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우리 당원들께는 소구가 되는 이슈고요. 그래서 이거랑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난 전당대회 때도 패스트트랙을 이제 그 공소 취하를 사이에 두고 엄청난 경론이 오갔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좀 구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함으로써 뭐 이제 나경원 의원을 밀어줘야 할 소위 이제 그런 이유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 비해서 좀 언론 트래픽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이런 측면에서 4강에 갈 확률이 높고 오늘 미디어 데이에서도 그 연장선에서 어떤 사람을 지명하려고 할지가 조금 예측이 되죠. 그래서 어떤 구도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조가 정해지면 이제 바로 내일부터 금, 토, 일 3일간 토론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 이 여론을 수합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투표를 거쳐서 최종 4강이 결정이 됩니다. 그 요즘에 나경원 의원 캠프 PD가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젊게 가야죠. 많이 젊은층들에게 지금 소구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좀 다뤄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군 방첩사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서 공소청으로 전환을 하고 방첩사 역시 아예 해체 수준으로 쪼갠다. 그러니까 적폐청산 시즌 2를 위한 밑작업이 완전히 시작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은 그냥
그때 핑계와 명분만 다를 뿐이지 결론은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이제 슬로건은 내걸었지만 군 관련해서도 그 한미 연합 훈련을 가장 많이 줄인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우리 장성급들 직급도 다 사실 내려치기를 많이 당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사기관 측면에서는 공수처를 비롯해서 검수완박까지 누더기 사건을 주도를 했던 것이 예. 문재인 정권이었죠. 그래서 좀 자신들이 적대하는 기관, 뭐 검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랄까요, 그 뭐 종북 때문인지 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꾸 한미 연합 훈련을 한미 그 동맹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첩 수사를 또 방해를 하죠. 그렇죠.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찰이 수행할 수도 없는 그런 업무들을 맡게 만들어서 과부하가 걸리게 만든 그 주범이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명분이 과거에는 적폐청산이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소위 이제 민주당식의 표현으로는 뭐 내란 종식이다. 예.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또 이제 방첩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비상계엄에 예. 방첩사가 깊게 개입이 되었으니 방첩사도 재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명분은 만드는 건데 내용은 사실상 군 관계자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사실상 방첩사를 해체를 시키는 해체. 것이다. 예. 근데 방첩사가 또 얼마나 우리 군사 안보상으로 중요한 기관입니까? 거의 모든 정보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관할하는 것이 방첩사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군사작전에서 정보만큼 중요한 게 또 있겠냐 이런 거죠. 우리가 지소미아 협약 같은 것도 왜 중요하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북한과 적대 국가들의 그런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맹국과의 그런 정보 교류까지 하는 것인데 국내 그런 그 군사들의 군사 시설의 정보 기능까지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국가 안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공수청 얘기까지 예, 맞아요.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공수처를 공수청으로 격상을 시키고 더 규모를 늘리겠다 네. 이런 건데, 근데 지금까지 기소를 4건을 했나요? 딱 그 정도.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거의 뭐 그렇죠. 굉장히 미미하죠. 예, 그리고 단 역할이. 한 건도 유죄를 받아내지 못했던 그런 실패한 수사기관,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불법적인 그런 그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가 예. 대망신을 당하고 예. 구속 취소까지 그렇죠. 만들었던 예. 그 주도했던 그런 기관을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려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또 검찰을 무력화시켜서 좀 자신들을 향한 그런 수사의 그런 칼날, 정의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겠다. 약간 이런 의도들이 명확하게 읽히는 부분인 거죠. 정말 진짜 192석 이재명 정권 탄생하면 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오늘 가장 뜨거운 얘기들을 지금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에 그 적폐청산 얘기를 또 들으니까 또 좀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부분이 좀 있네요. 예. 예. 좀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청에서도. 그러니까요. 예. 뭐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정치 보복 안 한다. 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또 네.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근데 저희가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한다라고 그러면서 수백 명이 기소가 되고 거의 뭐 10몇 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공직 사회까지 전부 다 반으로 갈라버렸던 그런 아픔이 있었죠. 예.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지금까지 정치 이슈에 대해서 잠깐 다뤄봤습니다.